어린이라는 세계,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현성이가 새 신발을 신고 왔다. 생긴 건 축구화 같아도 풋사라라고 했다. 내가 잘못 알아들으니까 또박또박 풋살화, 풋사라예요. 축구화가 아니고 라고 강조했다. 풋사라는 축구화랑 바닥이 다르고 그냥 운동화보다 발등 부분이 납작해서 공차기가 좋다고 했다. 아버지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며 골랐고 자기는 3학년 치고는 발이 작아서 치수를 정할 때 고민 좀 했고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어제야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신었으며 이걸 신었더니 잘 띄워지는 것 같았고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현성이를 간신히 말렸다. 그래, 우리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갈까? 현성이는 아마도 이 말을 하려고 뜸을 들였던 것 같다. 이게요, 오늘 처음 신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끈을 묶어주셨거든요. 이따가 제가 잘 못 묶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묶어줄까? 어젯밤에 연습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될지도 몰라요. 알겠어. 현성이가 해보고 잘 안 되면 선생님이 거들어줄게. 그럼 어떨까? 결국 그렇게 합의하고서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독서교실 덕분에 어린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다. 그중 하나는 어린이는 신발을 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몰랐다기보다는 새삼스러운 발견이었다. 생각해보면 신발 신는 일 자체가 복잡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왼쪽 오른쪽 신발을 정리하고 발을 꿰고 뒤축이 구겨지지 않게 하면서 뒤꿈치를 밀어 넣어야 한다. 어른도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써서 정리를 해야 한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신발이 자주 바뀐다. 자라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 크기는 다른 셈이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한 친구가 자기는 어렸을 때 신발의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니, 왜 둘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애초에 양쪽을 확실히 다르게 디자인하면 되잖아. 색깔만이라도 구분하든가. 미묘하게 다르니까 신발 신을 때마다 시험당하는 것 같더라고. 어른들은 어떻게 한 번에 양쪽을 딱 찾는지 신기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신발 바닥에 오, 왼 이렇게 써줬는데 그건 왠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는 신발끈 풀어지는 게 그렇게 싫었어. 찍찍이 신발보다 끈 있는 신발이 훨씬 예쁜데. 아니 어렸을 땐 왜 그렇게 끈이 잘 풀어졌을까? 애초에 잘 못 묶어서 그랬겠지. 리본 묶는 것도 처음엔 잘 안 되고. 그랬던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 컸다며 장하다고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마침 그날 현성이와 읽은 책은 시간이 흐르며 이었다. 윤곽이 뚜렷한 그림과 간결한 글로 시간이 흐르면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낸 그림책이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시간이 흐르면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지지. 그리고 이어서 신발끈을 묶는 어린이 모습이 등장한다.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라는 문장과 함께 어쩐지 뭉클해져서 현성이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는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아까 현성이가 분명히 연습했다고 했는데 어린이는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어느 쪽이 오른쪽 신발일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 신발 뒤축이 구겨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당기며 발을 넣었다가 손가락이 안 빠져서 끙끙대면서 어른이 되었다. 신기 편한 벨크로냐 예쁜 끈 운동화냐를 두고 고심하면서 어른이 되었다. 현성이 말 맞다나 그것도 맞지만 그때도 우리는 우리였다. 지금보다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붐비는 길을 걸을 때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머뭇거릴 때
어린이에게 빨리 하라고 눈치를 주는 어른들을 종종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간단한 일이라 어린이가 시간을 지체하면 일부러 꿈을 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기다려주는 어른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부분은 시간의 흐름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나는 어린이에게 느긋한 어른이 되는 것이 넓게 보아 세상을 좋게 변화는 시킨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기다려주는 순간에는 작은 보람이나 기쁨도 있다. 그것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자랄 수 있다. 수업이 끝난 뒤 현성이는 아버지한테 배운 방법을 떠올리며 신발끈을 묶었다. 발을 끝까지 넣은 다음에 여기에 당기고 묶은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돌려서 풀렸다. 고리를 만들고 돌려서 잠깐만요. 현성이는 내 도움 없이 양쪽을 다 묶고 의기양양하게 독서교실을 나섰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니 그새 오른쪽 끈이 풀어져 있었다. 이거 한쪽만 선생님이 도와줄게.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현성이도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매듭을 단단히 지었다. 이날 현성이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한 말은 이랬다. 엄마, 이거 왼쪽은 내가 묶은 거야.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를 만나면서 얻은 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왼쪽 신발끈을 혼자 묶은 현성이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선생님은 공이 무서우세요? 아람이가 농구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언젠가 나에게 체육 시간에 하는 피구가 너무 싫다면서 공에 맞는 게 무섭고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 떨린다며 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도 필요 이상으로 흥분해서 대체 왜 피구를 하는지, 피구가 과연 어린이가 공운동을 좋아하게 하는데 효과적인지, 운동이 되긴 되는지, 혹시 친구들 사이에 원망과 불신의 싹을 틔우는 게 아닌지, 지금의 내가 이렇게 공 튀기는 소리가 나면 멀리 돌아가는 어른이 된 것도 어쩌면 피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조금 긴 의견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농구공은 더 큰데 맞으면 더 아플 텐데 걱정하는 마음 한편으로 은근히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나는 과거를 캐묻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하면서 물었다. 그런데 공이 무섭지 않아? 그러자 아람이는 12년 인생에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 얼굴로 되물었다. 무섭다고요? 공이요? 선생님은 공이 무서우세요? 아니, 지금 꼭 그렇다기보다 옛날에는 무서워했지.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너도 피구할 때 공이 무섭다고 했던 것 같아서 진짜 자기 이야기인가 싶어 하는 얼굴로 잠깐 생각하던 아람이는 이렇게 답했다. 피구요? 그거는 공을 피하는 거니까 농구랑 다르죠. 그리고 저 피구할 때 공 잘 피했는데요. 공이 무섭다거나 무섭지 않다는 말은 묘하게 피해가는 대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언제는요, 피구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그때 한 20번쯤 피했을걸요? 애들이 막 저만 남으니까 저희 팀 애들은 응원하고요. 다른 팀 애들은 화난 것처럼 던졌는데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 받으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공이 와서 안 맞으려고. 그냥 안 맞으려고 딱 했는데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을 막 돌려가지고 어딨지? 하다가 뒤에서 공이 날아와서요. 여기 오른쪽 발꿈치에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딱 맞아서 확실히 기억해요. 아람이는 정말 20번도 넘게 공을 피했을까? 확실한 길은 없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일단 아람이에게는 그게 뒤꿈치에 새겨진 진실일 테니까. 재미있는 것은 많은 어린이들이 피구에 대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아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어린이는 만난 적이 없지만 팀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날아오는 공을 연속으로 몇 번이나 피한 경험을 자주 듣는다. 누구에게든 이런 모험담은 언제나 흥미진진하다.
자기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린이의 더없이 진지한 태도 때문이다. 그 압도적인 기세 때문에 허풍이 섞여 있는 게 거의 확실한데도 도저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다. 어린이의 부풀리기에는 무시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매력이 있다. 어린이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윤이는 11월 어느 날 합기도복을 입고 독서교실에 왔다. 추울 테니 코코아를 주겠다고 하니까 하윤이는 웃는 얼굴로 저는 하나도 안 추워요. 시원한 거 주세요. 하고 여유를 부렸다. 그래 놓고는 내가 이제 가을도 끝나가고 하고 무슨 말을 하려니까 얼른 가로채서 지금 겨울이에요. 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추웠던 모양이다. 뜯어지지 않는 과자 봉지를 흔들어대며 이거 너무 잘 안 잘려요. 하고 화를 내는 어린이들 중 그 누구도 내가 가위로 잘라준다고 할 때 순순히 내려놓지 않는다. 할 수 있다고 끝끝내 씨름을 한다. 유자청이 든 유리병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끙끙대면 너도 나도 나서자 자기들이 열겠다고 한다. 옛날에 엄마가 딸기잼 못 열 때도 제가 해줬어요. 같은 전적도 꼭 자랑한다. 새로 배운 어려운 말을 꼭 써보고 싶어하는 것도 전형적인 허세 중 하나다. 9살 다은이는 할머니 생신잔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성수신찬이었어요 라고 해서 나를 당황하게 했다. 진수성찬이라고 하고 싶었겠지. 아스트리드 린드그레의 삐삐 롱스타킹 시리즈에 푹 빠졌을 때는 삐삐가 말괄량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은이에게는 말괄량의 삐삐가 미치광이 같은 느낌이었을까? 어려운 말쓰기 좋아하는 건 예지도 마찬가지다. 예지가 피규어를 사느라 용돈을 탈진했어요 라고 했을 때는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바로 잡아주지 못했다. 다만 그 말이 어딘가 강렬했던 탓에 자꾸 생각났을 뿐이다. 하긴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탕진이나 탈진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예지가 강아지를 두고 또 색다른 표현을 썼을 때는 나설 수 있었다. 친구 동생이 자꾸 자기네 강아지를 만져서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아니, 제 동생이 만져도 싫을 망정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더 싫죠. 이 야릇하게 틀린 표현을 어떻게 고쳐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나는 탈진의 실패를 떠올리며 도전하기로 했다. 예지야, 그럴 때는 내 동생이 만질 망정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싫다고 하는 거야. 예지 동생이 만지는 게 낫고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싫다는 뜻이야. 그러자 예지 눈이 동그래졌다. 네? 저는 동생이 만지는 것도 싫은데요? 그럼 망정이라고 쓰기 어려운데 내 동생이 만지는 것도 싫지만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더 싫다고 해야 돼. 예지는 마지못해 그래요? 하고는 아무렇지 않는 얼굴로 그러나 어딘가 아쉬운 얼굴로 혹은 내 말을 의심하는 얼굴로 어물쩍 넘어갔다. 호언장담으로 허세를 부리는 어린이도 있다. 미래를 가정하는 순간 확신도 한다. 8살 때 하윤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면 지구 절반만큼 땅을 사서 농사도 짓고 개도 한 5마리 기르고 고양이도 한 7마리 기를 거예요. 라고 했다. 그러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덕분에 영국에 관심이 생긴 뒤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자 하윤이에게 큰 걱정이 2개나 생겼다. 하나는 제가 옥스퍼드에 갈지, 선생님 옥스퍼드 아시죠? 옥스퍼드에 갈지 케임브리에 갈지 아직 못 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저 다니는 대학교에 엄마 아빠 형아가 놀러 오면요. 저는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말할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선생님 만났을 때도 제가 영어로만 말할지도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도 지금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겠고 엄마 아빠 형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안심시키면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웃음을 참았다. 웃는 것이 신뢰가 될 만큼 하윤이가 진지했기 때문이다. 하윤이는 지금 거의 옥스퍼드 교정 한가운데 있었다. 어린이의 허세는 진지하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멋있다. 결정적으로 그 허세 때문에 하윤이가 옥스퍼드에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다 건너까지 유학을 가겠는가. 어린이의 부풀리기는 하나의 선언이다. 여기까지 잘하겠다고 하는 선언. 아라미와의 대화 뒤에 나는 농구공을 하나 샀다. 나도 한때는 피구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므로 전적은 누구 못지않게 화려하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더는 공을 피해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그냥 공을 하나 사는 사치도 누려보고 싶었다. 토요일 저녁 쇼핑몰에서 공이 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미 내 마음은 선수가 되었다.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배구공을 가진 이래 처음으로 가져보는 공이었다. 일요일 아침 남편과 공 주고받기를 하기로 했는데 늦잠 자는 그를 기다릴 수 없었다. 혼자 공을 들고 나가서 놀이터 한 구석에서 튀겨보았다. 생각보다 팔에 힘을 많이 주어야 공이 튀어올랐다. 텅텅 소리가 기분 좋았다. 놀이터에 농구 골대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도 공놀이는 너무너무 재밌었다. 나중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람이가 우리 동네 운동장 중 어디를 가야 농구 골대가 있는지 알려주었다. 팔에 힘도 줘야 하고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자세도 잘 잡아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다. 나도 그간 어린이들에게 배운 바가 있으니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고마워. 아무튼 나도 이제 아람이처럼 농구인이야. 그러자 아람이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3일차 농구인이시죠? 이날 아람이와 헤어질 때 나는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다. 농구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아람이는 웃지 않고 내 경례로 받았다. 나는 아람이의 뒷모습이 충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후 3일차 농구인